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차갑게 캄캄한 거기서 선생님과 마지막 종례를 마쳤는지 젖어 실려온 내 딸아, 아들아, 이제 다시는 학교 다녀온다는 인사를 들을 수 없겠구나. 아빠는 이제 더운 물에 몸을 담그지 못하겠구나. 설거지 그릇에 담긴 물만 봐도 엄마는 몸서리를 치겠구나. 차라리 가족 모두 탔던 배라면 하늘나라에도 함께 갔을 일인데, 억울해도 우리 식구 손잡고 여기보다 못한 곳 없을 거라 웃으며 갔을 텐데, 바닷바람 차다며 구명조끼 벗어줄 것만 같은 내 딸아, 아들아, 괜찮다고 웃으며 일어날 것만 같아 손을 놓지 못하겠는 내 딸아, 아들아, 엄마도 아빠도 오늘 너를 따라간단다. 평생 녹지 않을 빙하를 품은 가슴이라서, 눈물이 평생 마르지 않을 목숨이라서 오늘 너와 함께 가는 셈이란다. 조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단다. 이렇게 또 너희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 말해야 하는구나, 내 딸아, 아들아. 전영관 시인의 세월호 참사 에세이집 슬퍼할 권리 중 일부입니다. 해는 저물어 가지만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은 저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도 세월호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윤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계속 시끄러웠었는데, 경찰이 신은미 씨와 황선 씨의 발언 중에서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 확인했네요. 네,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 당사자인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토크 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북한은 지상 낙원이라는 발언이 한 적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은미 씨와 황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 토크 콘서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0일 오후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신 씨와 황 씨의 토크 콘서트 진행 도중 고교생 5모군이 폭발물을 터뜨리는 소동이 있었죠. 이 범행 전 5군은 신은미 씨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다가 제지를 당했고, 이후 2분여 뒤에 인화물질이 든 양은 냄비를 터뜨렸는데요. 오늘 경찰이 지상낙원 발언은 없었다고 확인을 함에 따라 5군은 결국 사실이 아닌 풍문만을 듣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지상낙원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동은 어디서 왜 생겼던 겁니까? 네, 애초에 지상낙원 발언 논란은 일부 종편 채널이 신 씨와 황 씨의 토크 콘서트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지난달 21일 뉴스나인에서
같은 달 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두 사람이 진행한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를 서울 한복판 종북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서 TV조선은 이 두 여성이 묘사한 북한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찬양을 이어갔다라고 말을 하며 전했습니다. 이 말이 아마 풍문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네. 지상낙원이라는 단어가 생성된 것 같은데요. 미확인 보도였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한편 경찰은 토크 콘서트와 관련해 우익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황선 씨를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황 씨는 조사에 앞서 거짓 선동으로 사제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테러 피해자를 공안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 씨와 함께 고발됐던 신은미 씨도 지난 14일과 15일 그리고 17일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요. 재미동포인 신 씨는 내년 1월 9일까지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내년 1월 초까지 신 씨와 황 씨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보 때문에 빚어진 소동이다. 그런데 그 오보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뒤군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절 연휴 때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고 우리 교민도 세 사람이 이 비행기에 탔죠. 말레이시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기. 근데 호주 수색에 나선 호주 팀에서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들을 대량 발견했다고요? 네, 182명을 태우고 수라바야를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향하다가 28일 실종됐던 에어아시아 QZ8501편 여객기를 수색하고 있는 호주 항공기 한 대가 수색구역에서 물체들을 발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호주 항공기가 발견한 물체들이 에어아시아기의 잔해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공군의 자카르타 기지 사령관 드위 프르란토는 이 호주 오리온 항공기가 에어아시아의 잔해로 의심되는 물질들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된 위치가 QG8501기가 교신이 끊긴 곳으로부터 약 1120km 떨어진 낭카섬의 인근 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발견된 물질들이 정말 에어아시아기의 잔해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고 확인을 위해 현재 수색팀을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현재 사고 해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네. 1120km요. 네. 보통 항공기가 시속 한 900에서 1000km쯤 갈 텐데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5분 뒤에 이제 모든 연락이 끊긴 채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1120km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을 했다고 치고 마지막 교신으로부터도 1시간가량은 뭔가를 비행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일단은 가능하군요. 네. 근데 지금 그 근처에서 사라진 항공기가 여러 대라면 몰라도 현재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쨌거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돈이 많은 집 아들인 건 아는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8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제일모직 주가가 오늘 급등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유 상장 주식 가치가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오늘 제일모직은 장중 최고 15만 5천 원까지 급등했다가 어제보다 9.96% 오른 14만 9천 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이 8조 3,852억 원으로 지난 26일 종가보다 5,035억 원, 즉 6.4%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 12조 2,447억 원보다 3조 8,595억 원 정도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또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보유한 2조 4,486억 원의 상장 주식 가치는 어제 거래일보다 1,759억 원, 7.7%씩 상승했습니다.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내야 할 세금 다 내가면서 모은 돈이 아니라 그저 물려받았거나 이상한 소유관계를 통해서 지금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 1년 내내 은행에 넣어두어봐야 세금 전에 겨우 2%에서 2.5%쯤 받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6일보다
종가보다 6.4% 올랐다고 하니까 주식 거래일로 치면 단 하루 만에 6%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물론 뭐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 3년쯤은 묵혀둬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올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 상속세 내고 뭐 하고 다 제대로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네, 베스트셀러 대중작가로 아주 유명하죠. 공지영 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했다. 이래서 뭐 여러 군데 글도 쓰고 하는 걸 봤는데 네티즌 7명을 콕 찍어서 검찰에 고소를 했군요. 네, 작가 공지영 씨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공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사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와 성명 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습니다. 공 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 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게재된 내용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공 씨 측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에는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 씨 측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리인은 대중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하고 있지만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 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편 발송된 고소장은 30일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네, 이 외에도 몇 가지 뉴스를 제가 추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실무적으로 맡게 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오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 새해 초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할 텐데요. 오늘 국회가 여야가 5명씩 추천한 위원 10명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7명의 위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 추천 각 5명,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그러니까 4명이 되죠. 그리고 희생자 가족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 3명, 이렇게 해서 모두 1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5명이 상임위원을 맡고 상임위원장은 유가족 측이 추천한 인사가 맡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추천몫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야당에서 추천한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던 권영빈 변호사 상임위원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이렇게 5사람입니다. 희생자 가족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 3명은 이석태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그리고 장완익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의 변호사 등 2명을 지명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훈 변호사와 신현호 변호사, 이렇게 2사람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의결로 한 번에 한해서 6개월까지, 최대 6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따지자면 내후년 6월 하순께까지 최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반까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계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곳에서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게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 4년으로 2배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속돼 있는 또는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최장 4년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논란이 많은 정책이고 이른바 정규직을 중규직으로 바꾸는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새해 들어서도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6일 방송 때 이강윤의 오늘 방송 도중에 두세 차례 이 속보를 긴박하게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부산 기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의 질식사 노동자 3인 당초 발표 때는 오후 5시 18분에 가스에 누출된 가스에 이들이 노출됐고 그로부터 90분 이내에 3인 모두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축소 또는 늑장 대응이거나 아예 사고 현장을 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당일 CCTV 같은 것을 분석해 봤더니 이미 사망한 3인 중 2사람은 그날 당일 오전 9시 30분경에 문제의 장소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 나오는 것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오후부터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에 다시 그 문제의 장소로 투입된 사람이 노동자가 가스에 질식됐고 그래서 그 이전에 들어갔던 2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돼서 경찰에 병원에 긴급 후송했지만 90분 후에 모두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전에 들어갔던 2명의 노동자는 이미 문제의 현장에 투입된 지 불과 수시간 내에 지금 현장에서는 오전 중에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들과 연락이 두절됐는데 이들을 찾아볼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오후 5시경에 투입된 사람도 실려 나오면서 실신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고리 원전 건설 책임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또는 늑장 대응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논란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안전에 관한 어떤 조치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도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못하다. 세월호 그 참사를 겪고 아직도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건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어디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1분 43초네요. 청취자 게시판 좀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죠. 늑장 대응은 그 자체로 습관이거나 무능이거나
또는 무능하면서 게으른 습관까지 지녔거나. 네, 이것들이 아주 단단히 겹쳐 있겠죠.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세월호 이후로도 곳곳에서 많은 안전사고 또는 안전의식의 불감증 또는 안전에 관한 게 시스템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위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추천된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네,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신고리 원전 사고 해킹하고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네, 이건 상관이 없죠, 물론. 해킹은 뭐 원전 관련 설계 도면 이런 거 유출해서 원전 가동 그만둬라 라고 지금 누군가는 모르죠. 그 해킹을 한 주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가동 중인 원전이 아니고 건설 중인 원전이었던 겁니다. 공사 중인 작업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가스가 샌 건데 질소가 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던 아까 말씀드린 2명의 노동자, 그리고 오후 5시경에 투입된 또 다른 한 사람, 이들은 모두 그 투입된 곳이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소가스가 유출이 돼 있었으니까 산소 부족으로 참변을 당한 게 아닌가, 지금 뭐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것만이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옥현님이 5시 48분에 올리신 건데, 내년 2015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20살 청소년 사주 5명이 뭉쳤다. 조합원, 청소년 조합원 5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눈부신 해, 뭐 우주, 보신각 등 아마 그분들의 닉네임인 것 같고요. 모임의 이름은 청연이랍니다. 말글청의 인연 연자. 국민TV 청소년 사주들의 왁자지껄 수다 모임이라는데, 여기 나오는군요. 예비 중1부터 예비 고3까지로, 그러니까 약 6년에 해당하네요. 6년간 그 나이대에 포진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식상하지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은 강연과 소란스러운 뒤풀이 수다를 펴는 것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는다. 활동 목적은 대한민국을 살리자. 기백이 아주 좋습니다. 배짱 있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포부가 원대하군요. 1월 17일 오후 1시에 여기 미디어 협동조합 지하에 있는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첫 모임을 갖겠다네요. 제가 지금 이 모임의 결성 소식을 이건 같이 공유를 해야겠습니다. 참가비는 없고,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칼같이 가릴 것은 명백히 가리는군요. 참가비는 없는데, 그렇지만 참가비 없는 중1부터 고3까지라고 해서 국민 카페에서 음식료품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들이 모인다는데 누군가가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입 방법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주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올려놨고요. 이리 신청서를 보내면 된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다니까, 나는 이러이러한데 참 뜻이 좋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면 되는 모양이죠. 이메일 주소는 제가 불러드려봐야 기록성이 힘들 테니까 게시판을 좀 확인해 주시죠. 아마 중1부터 고3 이때의 자제분들을 두고 있는 조합원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은 방학 안 한 학교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중1부터 고3 학생들이 이 게시판을 보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갈무리 해뒀다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록에이지스님, 비정규직 계약기간 노동자들 4년으로 늘린 것은 결국은 비정규직망 양산하게 만드는 악법이다. 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핵심 사항이죠. 그래서 동의합니다.
금년에 아주 말레이시아 소속 말레이시아 항공사들 순환입니다. 이번에 떨어진 것은, 추락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에서는 아주 말레이시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규모가 큰 중저가 항공사죠. 에어아시아. 법인 자체는 인도네시아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그 전에 호주로 가던 또 중국으로 가던, 그건 둘 다 중저가 항공은 아니었죠. 하나는 추락했고 하나는 실종했던. 그러니까 올 하반기 이후로만 말레이시아 소속 대형 민항기가 3대나 한꺼번에 추락하거나 폭발하거나 실종돼 버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례가 없는 일인데, 흔히들 육상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사고 확률보다 항공기 사고 확률이 훨씬 적다고들 항공사들은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타라,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무섭습니다. 그 에어아시아가 저 처음에는 몰랐는데 땅콩 리턴 그 파문 터졌을 때 그 뭐죠? 요즘 귀에서 못 구한다는 그 허니브레드 무슨 그 과자, 그거를 봉지채 소주와 함께 제공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뉴스에도 여러 번 크게 났던 프란시스코 그런 회장이 있는 곳, 그곳이 에어아시아죠. 박지성, 우리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를 홍보 대사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고, 어쨌거나 참 걱정입니다. 우리 교민도, 한국인도 3사람 선교사 가족 이렇게 타고 있던데, 오늘이 고비라고 하죠. 지금 추락됐다고 치자면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확률은 오늘이 고비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1120km 떨어진, 마지막 교신 지점으로부터 1120km 떨어진 곳에서 뭔가 부유하고 있는 잔해를 발견했는데, 그게 에어아시아 기의 것이라고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가능성 대단히 높겠죠. 지금 그쪽은 우기여서 아주 하늘이고 육상이고 기상 상태가 대단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뭔가요? 수호천사짱께서 올리신 사진인데, 팽목항이죠? 지금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9명의 실종자, 그들의 사진을 하나씩 해서 넣은 걸개막 앞에 어떤 아직 학교에도 들어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어린 사내 아이가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앉아서 무사 귀환을 빌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아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야무지게 꿇고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도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옷차림으로 봐서는 겨울 이후에 찍혀진 것 같은데, 촬영된 사진 같은데, 팽목항이 썰렁해진 지는 이미 지난 추석 직후부터였으니까 광화문도 많이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뭉클한 사진입니다. 수호천사짱님 사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양의 건맨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국의 알바생들에게 사서 고생하라. 네, 안 그래도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이 관련해서 전국 알바 노조의 구교현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을 예정입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알바생들에게는 사서 고생하라. 당신들이 그 알바생들에게 가혹한 일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그 주인이나 사업장 소유주가 그것을 감별하는 눈도 알바할 사람들이 갖춰라. 이런 듣도 보도 하도 기가 막혀서
이 기사가 맞나 오보가 아닌가 하고 다시 봤을 정도인데 뭐 그래서 인터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말을 했던데 삼성의 저 이재용 부회장 그분의 아버님은 이건희 회장 지금 과연 잘 계시는 건지 어떤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안녕하신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누가 그러던데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지금 그 집안에 며느리가 없다 뭐 이렇게 신정 1월 1일 날 방송될 이강윤의 오늘 새해 분야별 전망 특집 방송을 조금 전에 녹음했는데요. 그 녹음에서 나온 패널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8조 원이 넘는다. 참 기가 막히죠. 이건 나라가 아니다 께서는 종북 콘서트는 결국 사실 무근인 오보였다는 거 아니냐. 그럼 청와대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일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꾸짖고 나서셨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은 주요한 사건은 수사를 다 청와대에서 직접 하고 사건 성격 규정도 다 거기서 해버리니까. 연주 형준보민님 아마 뭐 자제분들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목포조합원 김지환 씨가 농민조합원들을 위해서 친환경 빨간 양파즙을 이렇게 판매하게 됐다라고 길게 홍보 겸 상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긴데 계좌번호 이런 것들은 직접 보시고서 옮겨 적거나 하는 게 정확할 터이니까 소상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나머지 출첵 인사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뭐 공지 비슷한 거 하나 저도 일러드리죠. 제가 속해 있는 어느 동문회 모임에서 이렇게 긴급 이래가지고 온 건데요. 영화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인가요?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갤럭시나 이런 거겠죠? 안드로이드 폰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폰으로 영화 인터뷰 파일들이 막 돌고 있던데 그거 함부로 받지 말랍니다. 금융정보를 빼가는 트로이안을 핸드폰에다가 저절로 깔아버린답니다. 그걸 다운받으면. 특히 한국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이 타깃이라고 하네요. 아마 이 영화에 관심 가질 사람들은 사실 한국인들이 많긴 하겠죠. 한국의 은행들 그리고 시티뱅크 등 국제은행 고객들이 이제 한국 사람과 함께 타겟인데 벌써 2만 대가 감염이 됐고 훔친 정보를 중국 메일 서버로 가져간답니다. 아마존의 웹 보안 담당 부서들에게 알렸는데 차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워낙 이 영화 파일 확산 속도가 빨라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영화 궁금은 하시겠지만 다운받기 전에 조심하시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송년회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과의 26일 금요일 저녁 송년회는 모두 한 35분가량 오셨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당황스럽고 또 그보다 훨씬 크게 고마웠습니다. 근데 장소가 좀 소란스러워서 조용조용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그 점은 참석자 모두들 아쉽게 생각했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또 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려고 보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 그날은 송년회여서 이제 노래방도 가긴 했습니다만 서로가 진지하게 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런 게시판으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상면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의미는 얻을 수 있었고요. 그날 저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주신 제언이나 제안 이런 것들은 내일 프로부터 차근차근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이강윤의 오늘 그리고
발등을 긁겠다. 구두 위가 아니라 발등을 긁겠다는 처음 드린 약속,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강화하는데 굳은 잣대로 쓰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오시지는 못했지만 의사를 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숙이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지하 카페, 국민 카페 온에어, 거기 커피나무에다가 이렇게 노나 드시라고, 노나 마시라고 이렇게 뭘 맡겨주셨던데, 그 6층하고 9층 라디오 TV 팀에 돌려서 잘 따뜻하게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카페에 뭐 갔다가 그런 말씀 전해 들으면 감사함보다는 면구함이 더 커져서요. 일일이 말씀 그때도 못 드렸는데 오늘 하루 모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6층이고 9층이고 1월 1일치 뭐 녹음하랴 뭐하랴 굉장히 좀 평소보다 노동 강도가 세지고 또 TV팀에서도 좀 예기치 않은 일이 있고 그래서 마음들이 어수선해서 오늘 따뜻하게 논아 마셨습니다.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녹음한 1월 1일 방송될 거 네네. 청취자분들께 짧게 뭐 설명도 하다가 전화 연결이 예정보다 한 5분가량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문재인 의원, 엊그제는 박지원 의원, 오늘은 문재인 의원이 내가 당대표 해보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했어요. 예. 그런데 고요익이 함께 안철수 의원도 뭐라고 한마디 하셨다고요? 오늘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의원이 정치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죠. 그렇죠. 처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배수진을 치고 이 정치 입문 이후에 처음으로 배수진을 치고 나선 건데 어쨌든 나름 뭐 준비를 해왔고 또 그동안에 자신의 능력을 이제 보여줄 기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결국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지원, 문재인 양강구도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 이인영 의원 그리고 이제 비주류에서는 이 김동철 의원하고 김영환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박주선 의원이 아마 내일 예. 이 출마를 선언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분은 계속 나온대요? 예. 그래서 아마 박지원, 문재인, 박주선, 이인영, 조경태 이렇게 5명이 이 당대표 경선을 하고 아마 컷오프는 어쨌든 3명으로 압축이 되니까 나머지 한 자리에 예. 누가 들어갈지 일단 좀 관심사가 됐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이제 오늘 배수진까지 치면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 그동안에 현안 관련해서, 네. 이제 당내 상황 관련해서는 많이 말을 아꼈었는데, 오늘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예. 몇 가지 언급을 한 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좀, 이 비판적인 의중, 이런 것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부러 오늘에 맞췄겠죠. 문재인 의원 출마 기자들, 발표가 오늘이었으니까. 그렇죠. 기자들도 일부러 찾아가서 좀 얘기를 들으려고 했을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몇 가지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 우선 이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이 개파 구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네. 그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박지원 양강 구도가 되면서 친노 대 비노의 이 대립 구도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기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로 보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의원이 오늘 이 조건부 총선 불출마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 조건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총선 불출마하겠다는 거니까요. 저도 기사를 2번을 읽었는데, 당대표 안 되면 다음번에 출마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의원이 수도권도 아니고 호남은 더더욱 아니고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사실 불모지나 다름없는 그나마 조금 상황은 낫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사실 문재인 의원만한 경쟁력 이것을 갖춘 그런 후보자가 많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이 지역구 의석을 버리는 것, 총선 불출마를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야권 전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손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조건부 불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왕에 저기 할 거면 배수진을 더 세게 쳐두면 어떨까 싶긴 한데.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안철수 의원 얘기는 아니 무슨 총선 대선 얘기 지금 할 때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당이 이 혁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문재인 의원이 총선 대선 얘기를 특히 이제 총선 얘기 불출마 선언 얘기를 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총선에 대한 지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표명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출마 선언이 그만큼 좀 무게 있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다른 대목은 몰라도 지금 총선 대선 얘기할 때냐라고 지적한 건 조금 말꼬리 잡는 듯한 그런 그렇게 비칠 싶고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안철수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좀 공감을 살 만한 내용 역시 지금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는 어쨌든 이 거의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제1야당의 수권 능력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경쟁이 되어야 한다. 이 대목일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그동안에 정치에 본격 뛰어들면서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합을 하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보여준 그리고 당대표 공동대표를 하면서 보여줬던 좀 무기력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여전히 야권 내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또 이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안철수 의원의 역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굉장히 좀 힘 빠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새정치연합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관심을 받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전당대회보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는 모습 아닐까 저는 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 된 모습. 그렇죠. 그래야 경쟁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부의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경쟁도 결과적으로는 당 전체를 위한 경쟁으로 귀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안철수 대표 3월 달에 당 만들고 7월 말에 물러날 때까지 좀 더 뭐 좀 확실히 좀 하시지. 어쨌거나 그게 공부하는 거나 저 어디 연구실에서 뭐 만드는 거하고는 확실히 틀려요. 정치가 그런가 봐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고 어쨌거나 빅2는 뭐 문재인 박지원의 표차 정도가 관심일 거고 나머지 한 자리 이른바 컷오프 예비고사에 누가 3등으로 붙을 건가. 아, 근데 조경태 의원도 계속 끝까지 나오는 모양이네요. 나와가지고 아주 빈약한 지지율만 확인하면 본인한테도 손해가 아닐까 싶은데 왜 나온다고 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재선에서 3선 넘어가는 게 예.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명도 혹은 정말 이렇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않으면 예. 사실 8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12년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맡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3선에서 4선 가는 경우 그거는 정말 힘든데 그러다 보니 예. 뭐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3선에서 4선 생각하는 의원들은 그래도 최소한 지역구민들에게 네. 내가 이 정도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 지도부의 입성, 그렇죠. 혹은 최소한 당 지도부 선거, 최고위원이나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 네. 뭐 이런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아마 조경태 의원 뭐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원을 한번 하긴 했었죠. 네, 그랬죠. 또 네. 최고위원 도전하기는 그럴 거고 그래서 당대표 도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셀프 마케팅 플러스 체급 상향 조정 확인용. 그렇죠.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경태 의원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빕니다. 별로 충심 같지 않아서. 진짜 비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야당인지 여당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서. 자, 이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양 기자가 이렇게 짚어주거나 전망해준 거 보면 내년 1년간 청와대 그리고 집권 여당의 그 정치권 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뭐 확실한 친박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여권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아예 작심하고 공개적으로 아작아작 비판했다고요? 오늘 유승민 의원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의원하고 예. 그래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하나 열었습니다. 아, 맞아. 둘이 뭐 하기로 한 거 있었죠, 참.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동 토론회를 열게 된 계기가 예. 그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 두 사람이 모두 이제 외통위 소속인데요. 예. 이 미주반에 소속이 돼서 이 같이 한 열흘간 이 해외에 이제 국감을 하면서 굉장히 둘이 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전반적으로 우리 정치의 상생, 협력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토론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예. 오늘 이제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회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어쨌든 오늘 유승민 의원이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 초이노믹스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통화정책 이 통화를 풀어서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경제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이 방안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국민적 부담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국민적인 우려 또 뭐 이런 것들을 드러냈고 그리고 복지의 확대라는 게 사실상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증세로는 사실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본인 입으로 강조를 했고요. 네. 이런 몇 가지 지점에서 사실 지금의 이 정부 여당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이런 정책 분야에서는 좀 보수 성향이 꽤 강한 그런 그러니까
강한 데 비해서 예. 이 경제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사실 좀 중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겠지만 이 중도에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색채도 묻어나는 그런 정책적인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예. 오늘 유승민 의원의 발언, 또 언급 이런 것들은 결국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이 경제 분야 이런 쪽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색깔을 좀 명확하게 드러낸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될 것 같아요? 이주영 후보하고 저기하고 두 사람만 놓고 보면 누가 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권 전체가 좀 건강하게 가려면 네.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예. 그런데 당내 그리고 청와대 의중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네. 사실 이주영 의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렇군요. 예. 좀 더 자세한 것은 1월 1일에 방송될 이강윤의 오늘에서 지금 통화하고 있는 한글보 양정대 차장이 좀 더 소상하게 짚어줄 겁니다. 네. 정가산책 오늘 이쯤 하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계속 이 얘기여서 조금 물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압축하죠. 우선 한겨레 오늘자 문재인 대 박지원 새정치 전당대회 대회 과거로 돌아가나? 라는 사뭇 좀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새로운 경쟁이나 새로운 개념, 의식의 확장, 지평의 연장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다분히 사설성 기사지만 일단 그 기사 한 대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어제는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오늘은 문재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내년 2월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구도가 문재인, 박지원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른바 빅3 불출마론을 내세우던 당내 목소리도 잦아들고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던 김부겸 전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해 내년 2월 전당대회는 DJ 대 노무현, 영남 대 호남 등 분열과 과거지향적 구도로 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네. 박지원 의원이 내세운 것은 이겁니다. 강한 야당, 당원이 원하는 야당 만들겠다. 그러고서 이제 당 혁신 방안을 내놓은 게 공천심사위원회를 폐지한다. 그다음에 6개 지역,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 할당제를 관철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 관한 건 이 2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당이 나라에서 받아 쓰고 있는 국고보조금, 이것도 시도당에게 일정 부분 분배를 하겠다. 그다음에 민주정책연구원에 시도 지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게 이제 혁신안이라고 내놨습니다. 보조금 시도 땅의 분배, 그다음에 민주정책연구원, 싱크탱크죠. 정책 만드는 거. 지금 아마 민병도 의원이 원장 취임했을 텐데 시도 지부에 설치하겠다. 이런 게 과연 얼마나 당원 또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 하고 중요한 일 다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혁신안이라고 내세운 거 보니까 조금 공부를 덜 했다.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의원 이제 오늘 출마 선언했고요. 강조했던 것은 아까 양 기자도 전해줬으니까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친노 해체하겠다. 근데 나 하나가 없어지면 결국 친노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금 눈에 띄었던 건 이 대목입니다.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그랬고 당시 세계적 조류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신자유주의의 그늘을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현재 지금 그 정책의 후과 뒤 결과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다분히 안 좋은 역기능이나 부정적 요소들이 계속 좀 도드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로 되는 게 신자유주의 정책 펴봤더니 수출 대기업, 쉽게 말하면 재벌이죠. 삼성, 현대 이렇게 커다란데 이런데 환율 정책하고 맞닥뜨려져가지고 이런데 배만 불리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낙수 효과라 그래서 이른바 한 곳에 물을 계속 양동이에 떨어뜨려서 차고 넘치면 그 양동이에서 물이 넘쳐서 이제 쭉 흘러간다. 뭐 옛날 같으면 저 김대중 정부 때는 이런 걸 그렇게 표현했죠. 뭐 아랫목, 윗목론.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양동이에서 물이 넘쳐도 파이프라인이 깔려있지 않아서 물이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이노믹스, 최경환 경제정책은 여전히 지금 그런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리 가고 있죠. 이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사전 녹음한 1월 1일치에서 경제 관련 부분에서 좀 소상히 짚었습니다. 제가 지금 1월 1일치 프로그램 홍보를 너무 하고 있군요. 어쨌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채택했던 경제정책의 실패를 결과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또는 발전적으로 단절, 계승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을 확실히 못 받고 나선 것은 지금 박근혜 노믹스와는 대척점에 있고 옳은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일정 부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친노, 비노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사람도 나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DJ 그리고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 그리고 노무현 이 세 사람의 정신과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유산으로 계승하겠다. 이런 말 했죠.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강윤의 오늘 다른 국민TV, 국민라디오 프로그램의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의 정치의식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끼리의 생각만을 서로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밑바탕 베이스는 확실히 갖고 있되 우리가 우리 채널을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뚫고 들어가려면 확산시키려면 미디어로서 확장성을 갖추려면 물에 물 탄 듯 조경태나 안철수처럼 이거저거 될 만한 상품들은 다 갖다 놓고 매장에 이렇게 물건 널어 진열하는 매대만 무작정 늘리자, 원칙 없이 늘리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 의견이나 추구하는 가치의 동종교배를 하는 곳, 우리끼리의 끼리끼리 의식을 강화하는 채널로서만 쓰지는 말자. 물론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점을 늘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연, 사람 인연, 지연, 학연 이런 식의 봉건적 인연은 없애고 그다음에 김대중과 가까웠고 노무현과 가까웠고 이거 말고 그들이 남긴 정신,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 위주로 모이자는 거죠. 그래야 계파, 학연이나 지연에 기반한 봉건적인 의미의 계파가 아니라 정책적 견해 중심의 정파를 만들자. 계파가 아니라 계파는 해체하고 없애야 되겠지만 정파까지 없애버리고 무슨 단일 유니폼 입은 단일팀을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친소관계는 있고 하지만 그냥 어저께도 얘하고 밥 먹고 술 마셨으니까 오늘도 얘랑 그럴 거고 내일도 나는 얘하고만 친할 거다. 이게 너무 소합병적인 거죠. 그게 다 학연, 지연, 인연에 기반한 봉건적 계파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문재인,
박지원 몇몇 사람이 결심한다고 없어질 수 없을 겁니다. 또 한두 사람이 계파 수장이 결심해서 없어질 그런 계파라면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그건 그냥 누가 누구랑 친해 이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 대신 정파를 구축하고 정파 간의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서 당의 자생력과 대내외적인 경쟁력 그리고 전통적 지지 기반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정책적 견해 중심의 정파로 헤쳐 모여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정파의 지도자들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박지원은 김대중의 비서실장이었고 오랫동안 그 앞에 동교동 출입하면서 뭐 눈만 봐도 서로 알고 고향도 같고 그래서 김대중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일단 박지원 눈에 들어야 되겠고 그랬던 시절 다 끝내고 지금 설령 그 사람들이 그런 지지층이나 그런 기반의 대표자 노릇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두란 얘기죠. 뭐 영화 친구인가의 대사에 보면 고마해라 마에 묻다 아이가 뭐 그런 대사를 장동건이가 누가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그 10년 넘게 15년 넘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눈에 똑똑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0년부터 따지면 5연패, 2012년부터 따져도 4연패. 저는 올해 치러졌던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이거 모두 다 야권의 참패라고 봅니다. 누구는 뭐 숫자상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그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따위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연에 기반했던 계파 그따위 것들 다 없애고 정파의 수장이 되라 이겁니다. 문재인, 박지원 다. 조경태도 뭐 하고 싶으면 맨날 고춧가루 뿌리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가 표방하는 거 딱 내걸고 그거에 찬동을 누가 하는지 그 몇 사람 모이면 뭐 소규모라도 정파를 만들고 혼자밖에 없으면 자신의 진로나 이것을 공개 비판하고 자성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용할 건 수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밝히고 뭐 박주선 등등 다 마찬가지죠. 이인영도 그렇고 안희정이도 그렇고 이제 제발 당내 선거 앞두고 너 나랑 그동안 밥 많이 먹고 같이 술 많이 마셨잖아. 우리 친하잖아. 나 이번에 깃발 하나 들어야겠는데 너 나 도와줄 거지? 이따위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박지원, 문재인 두 사람 뭐 또는 뭐 이인영 의원도 나온다고 하니 출마한 모든 사람에게 아니 민주당에서 배지 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강윤이가 고언합니다. 자기가 모셨던 이전 주군 팔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그 주군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이름 그만 팔고 자기 자신을 파세요. 내가 팔만한 물건이 되나 깜냥이 되나 따져보고 이 정도는 팔려고 가격표 붙여서 내놔도 그렇게 우세는 안 사겠다. 좀 상품성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민낯으로 내놓으십시오. 넥타이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팔리고 싶은 가격 써붙이고 그 넥타이에 노무현, 김대중 뭐 이런 거 김근태 공교롭게 다 세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들 얼굴 차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이 마흔도 훨씬 넘은 양반들이 아직도 남 마스크 뭐 메달 새겨진 사인 그거 들고 뭐 장사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절대 대립적 요소가 아닙니다. 왜 김대중파, 노무현파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도 일주기 1, 2년 지날 때까지도 김대중과 노무현 대립적 요소가 아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 선거 앞두고 뭐 김대중과 노무현의 비서실장들끼리 다툰다?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연히 맞서고 그건 잘못된 보도다,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똘똘 뭉쳐서 지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은근히 나뉘어져 있는 그 세력, 그 분포에 기대서 내가 몇 표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그 유치원 선거에서도 그런 건 안 통할 겁니다. 몇몇 신문들이 이런 프레임을 심지어 지금 아까 우리 최 PD가 읽었던 낭독했던 한겨레 기사조차도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한겨레가 됐건 조선이 됐건 그런 보도 태도에 분연히 지적하고 그런 보도에 깔린 프레임을 깰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주장은 어느 신문사나 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그게 한겨레든 경향이든 오마이뉴스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런 프레임에 기초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누가 한번 화를 냈다거나 그게 아니라고 말했다는 소리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 하겠다고 보니 한심합니다. 전 박지원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 이른바 빅2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리전을 펼치는 게 아니다, 이 소리 분명하게 명토박아서 할 줄 알았거든요.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당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모든 사람들은 당 밖에 있는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제 과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당 혁신 방안, 새정치 이런 그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형용사는 탈탈 빼버린 뼈대만 있는 혁신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끝까지 고질적으로 따라붙고 있는 당내의 지역색 탈피 방안도 함께 내놓으십시오. 친노 이콜 영남, 친 DJ 이콜 호남,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자고 하는 판에 아직도 당내에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니 말이죠. 그런 입단속 하나도 당내 의견 일치도 못하면서 무슨 지역감정 탈피 정치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제가 어느 특정 후보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한테 드린 얘기입니다. 40일 정도면 2월 초면은 제1야당의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이 될 텐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노무현이나 김대중만큼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대3으로 해야 된다, 5대3대2로 해야 된다, 무슨 룰 쪼잔하게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통 크게 바라보고 마음을 울리시면 그까지 5%, 10%포인트 2대, 3대, 5대 이런 식으로 투표인을 한다고 그래서 안 될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새해 며칠 뒤 새해에는 이강윤의 오늘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에서 그동안 몇 년간 해왔던 소리 안 해도 되도록 제발 그렇게라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급여 이런 데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데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라. 별 방법이 없다. 한마디만 더요.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가서 일하게 될 곳의 주인이 악덕업주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당신들이 길러라.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면
그 주인을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해서 나쁘게 먹은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도 알바생 여러분의 능력이다. 아, 이강윤 이렇게 말했다간 당장 쫓겨나겠죠, 오늘 이 앵커 자리에서.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26일 아르바이트 청년 학생 관련 어느 행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국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태 네네.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알바노조는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일테면 뭐 가입자 범위라거나 가입 자격 네네. 또는 뭐 네네. 전체 알바생들 중에서 대략적인 가입률 이런 것들이요. 예. 그 알바노조는 이제 작년 8월 7일 날 설립이 된 노동조합이고요. 네. 이제 일반 노동조합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 대상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이 이런 뭐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이나 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뭐 사회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라고 불리는 곳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에 계신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가입을 하고 계시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현재는 사실 뭐 조합원은 많지 않은데요. 예. 저희는 350명 정도 수준이고요. 아, 현재 가입된 조합원이? 네, 조합원이 350명이고, 뭐 전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규모를 말하자면, 뭐 통계청에서 이제 확인하는 단시간 근로자들 비율이 있는데, 네. 여기 한 2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200만 대부분이 이제 뭐 요식, 숙박업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상당수가 이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200만 정도 예상되는 통계도 있고, 이제 방학 시즌에, 여름, 겨울 방학 시즌에 알바들이 집중될 때 최대로 한 500만 정도까지 알바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야, 네. 200만에서 최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는 최대 500만까지도 일시적으로 알바를 네네네. 하는데, 네네. 물론 뭐 파악조차 안 될 것이고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모르고 일반 네네. 그 정규 사업장의 노동자들과는 많이 좀 다르니까 그 점을 그렇죠. 감안해도 네네네. 현재 가입자 수는 굉장히 적네요. 350명이면. 예, 아주 사실 저희 출발 단계에 있죠. 그러게요. 네. 의미가 없는 숫자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렇다고 네네네. 그곳에 길을 주기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단지 예. 저도 알바노조란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알바노조 가입 대상, 가입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고 어떻게 네네. 가입을 유도하고 그런 걸 할까가 굉장히 막연했었는데, 네네. 일단 현재 350명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예. 네, 그 얘기는 조금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네. 김무성 대표, 아까 제가 인터뷰 전화 연결하면서 했던 두 가지 그 인용문 잘 들으셨죠? 이미 네네. 알고 계시죠? 예. 김 대표가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마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래라고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왕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생각이 났는데, 네네네. 실상에 알바생들이 처해 있는 실상에 입각해서 김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좀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실상을 모른다를 넘어서 사실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사회 수많은 청년들이 알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청년들이 알바를 하는 게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즐거워서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지금 보면 대학 졸업해도, 계속 취업 안 되니까, 취업 준비생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씩 세월을 보내는 청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 뭐 먹고 살겠습니까? 부모님 눈치 보이고 하니까 알바하면서 계속 이제 생활비 벌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일자리를 제대로 늘리지 못한 정치권의 실패가 있는 겁니다. 네.
정치권의 무능력함이 있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알바 현장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 각종 불법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불법 행위들의 양상을 보면 사업주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특히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최근에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알바 노동자들 근로시스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맥도날드가 대외적으로는 법 다 지킨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알바들 근무표를 조작해가지고 수당을 깎는 행위가 있어요. 네. 상당히 고의적으로. 그것이 뭐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매니저들한테 듣기로는 본사의 지침, 본사의 요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거는 뭐 본사가 나서서 사실상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이런 문제들은 뭐 비단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뭐 각종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것을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또 정치권의 실패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규제하고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지 못한 정치권의 실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이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뭐 김무성 대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그냥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오해라고 오늘 뒤늦게 해명이라고 했답니다. 아, 그거 오해였다. 잘못 전달됐다. 이렇다는. 그러니까 그것도요. 제가 또 확인해봤거든요. 예. 뭐 김무성 대표실에서 오늘 오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 오신다. 전화 와서. 네. 전화가 와서 예. 확인해봤는데. 네. 방법이 없다는 말을 이제 그날 발언했던 전문을 저희한테도 뭐 확인을 시켜주셨는데 네. 전문에 보면 방법이 없더라고 되어 있는 말은 없어요. 네. 그냥 점점점으로 말줄임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 열심히 해야지 점점점 이런 말줄임표가 있는데 다른 언론 기사에서 그날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거를 보니까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 방법이 없어라는 말을 했어요. 네. 동영상에 그대로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발언문 전문이라고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그 부분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고의적으로 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사실 해명이 아니라 또 그냥 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정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지금 뭐 비정규직 조합 대책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전화가 뭐가 혼선이 된 건가요? 갑자기. 바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전화 연결이 말썽이네요. 친일파 후손들이 알바를 해봤나요? 꿈이 있는 자유님께서 견해주셨고, 우리 아이 같은 알바생들 보면 가슴이 너무 짠하다. 네, 수호천 사장님. 네, 다시 연결됐습니다. 전화가 끊겼었네요. 말씀 이어가 주실래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정부, 지금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네.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시키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더 늘리고, 예. 뭐, 사실상 이 전체 노동자들을 뭐 비정규직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그런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기사에서 확인해 보면 그런 것이 청년 실업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비정규직 늘리는 게 청년 실업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건 뭐 사실상 이 새누리당의 어떤 지향과 철학이 그러하다는 거죠. 네. 예, 그냥 뭐 지금 비정규직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알바 노동자들의 이런 모습들인데, 네.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뭐 먹고 살려면 그냥 그거 해야 된다. 사실상 니네 그냥 방법이 없다고 견뎌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알바 노조는 그 특성상 교섭 대상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사업장이나 회사, 공장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 네네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는 이런 식의 대사회 호소밖에는 현재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도 교섭 대상자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개별 사용자들, 알바 노동자들을 고용한.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사업장주들일 텐데. 네네네. 사업주들이 저희들 교섭 대상이고요. 네. 그래서 일부 그렇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서 교섭도 하고 협약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사업주들이 일부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고요. 일부가 아니고 극소수 아닌가요? 극소수죠. 네. 네. 현재로서는 극소수인데요. 그런 방법을 계속 또 활용해서 조금씩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사업주들로 치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개별 사업주로 치면, 그래서 이를테면, 특정 지역의 어떤 상인회라든지, 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아니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서라든지, 예.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뭔가 좀 규율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과, 교섭하는 좀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거나, 네네네. 업종별로 하거나. 예. 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일하는 곳의 소유자, 일단 이런 표현을 하죠, 소유자. 네. 상당수는, 저는 아마 절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대기업에서도 시간제로 고용하는 경우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알바생들이 일하는 곳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소상공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 알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또는 계급적으로 좀 비슷한 처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럼 고용노동부가 지금 노동 관련해서는 주무부처니까, 그럼 네. 이런 곳에서 알바 노조를 일단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파트너 또는 자기들이 케어하거나 그러니까 업무의 대상으로 여기고는 있습니까? 일단 노동부에서요? 네. 노동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대화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거나 이렇게는 하시진 않고요. 네. 어쨌든 저희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정책의 파트너로서 대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러면 예. 알바생들이 또는 알바 노조가 문제에 처했을 때 네.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면 잘 되던가요? 잘 해결이 안 되고요. 네. 주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에게 네네. 개별 이런 임금 체불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진정을 많이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도 많고 이제 공무원들 숫자도 별로 없고. 아니 그건 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관료적이고 네네. 그래서 알바 노동자들 문제가 사실 금액이 크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네. 그분들이 항상 후순위로 미루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적어도 고용노동부 사람들은 알바 노조를 자기의 정책 고객이거든요. 중요한 정책 업무 범위고 제대로 대접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물었던 거고요. 네네. 거의 그냥 알바 노조입니까? 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그런 수준이죠. 최저시급은 물론 정하는 기구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알바 노조에서 견해 같은 걸 내면 주로 누구를 통해서 반영시키거나 합니까? 주로 노동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죠. 노동계를 통해서? 네, 민주노총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알바 노조가 현재 민노총에 가입, 산별 노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미가입단체입니다. 미가입단체고? 네네네. 그런데 노조 차원에서는 그런데 가입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이제 논의 중에 있고요. 네. 예,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문제는. 그건 중장기 과제로 하고요. 어쨌거나 새누리당 대표가 엉뚱한 말을 해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점은 적어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규현 알바노조 위원장과 얘기 나눴고요.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올해가 딱 이틀밖에 안 남았군요. 고맙습니다.